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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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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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푸틴은 이 전쟁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후퇴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조프의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선박과 러시아 인프라의 대규모 드론을 풀어놓으면서 그 수역에 있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조프 해는 일반적인 상업 해역의 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120척의 선박이 운항 중이었고 대부분은 화물선이었으며 나머지는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 마자르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 90척의 러시아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12분마다 유조선, 예인선, 페리 또는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목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국제 제재 목록에 있는 유조선들로 수년간 금수 조치를 뚫기 위해 사용된 선체들입니다. 러시아 선박들은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러시아 선장은 단 한 가지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수하여 그 차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원들 사이에 퍼진 불신은 곧바로 완전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군중 심리가 작용하여 러시아 해상 교통이 붕괴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배들은 흑해로 나가려 하고 있지만 이들은 얕고 보호된 물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얇은 선체의 강 유조선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폭풍이 그들을 정말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선장들은 달린다. 선장은 앉아서 계산을 하고 결론에 도달한다. 폭풍에서 침몰할 확률이 여기서 맞을 확률보다 낮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생각해보라. 전시에는 배가 침몰한다. 호송선단은 손실을 입는다. 그것은 보통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으로 향하는 호송선단은 몇 달 동안 공격을 받았고 영국은 호송선단을 확대하고 호위를 강화하며 계속 항해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해상무역을 단순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해를 계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케르치돈 라인은 이제 거의 비어 있습니다. 전체 바다가 유령으로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가지 않으며 러시아 항구에 묶여있는 선체는 몇 척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대규모 탈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들은 외국 선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조프 해에서는 도망치는 배들이 그 바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로 그 나라의 배들이며 러시아는 그 도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10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케르치 해협을 통한 통과 요청을 중단하고 돈 아조프 운하의 선박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기관은 FSB에 직접 보고하는 국경수비대였습니다. 금지 해제 날짜는 제시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바다를 닫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스스로 문을 닫도록 강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부 장관 안드리 자고로드니우크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크렘린은 중요한 해상 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쟁 중인 나라가 자체 수출 관문과 점령 중인 크림반도로 가는 마지막 공급선을 차단할까요? 그 답은 그 문 뒤에 있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필터링되지 않은 지정학적 분석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면 그 억제를 직접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나조프 운하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인상적인 인프라 중 하나는 강과 운하 시스템입니다. 볼게서 돈까지 그리고 돈에서 아조프까지 이어지는 이 수로들은 국가의 내륙을 바다와 연결합니다. 볼가 분지와 로스토프 평원에서 나오는 상품들은 이 운하를 통해 바다로 나가고 거기서부터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도나조프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닙니다. 러시아 내륙 지형을 바다와 연결하는 파이프이며 아조프해는 모스크바의 석유, 곡물, 철강을 국제시장으로 운반하는 관문입니다. 그 파이프는 또 다른 곳 카스피해와 연결됩니다. 자고로드니우크가 지적한 세부 사항이 여기서 두드러집니다. 카스피해는 세계의 다른 바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운하가 닫히면 카스피해는 사실상 호수가 됩니다. 농산물, 비료 모든 것이 이 운하와 강 시스템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러시아의 작은 카스피해 함대도 함께 갇혀 있습니다. 같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봉쇄는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점령된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훔친 곡물을 실은 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배들은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 항구에서 출항합니다. 그는 또한 예측을 제시합니다. 다음 목표는 흑해의 노보로시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단일 운하의 폐쇄가 러시아의 수출 관문, 군사 공급선, 그리고 카스피안 함대를 한꺼번에 봉쇄했습니다. 유조선이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은 기름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은 러시아가 돈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이 배들은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 보급 물자, 러시아 부대가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공격받고 있는 것은 상선이 아닙니다. 점령된 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대의 동맥이며 그 동맥은 이미 좁아졌습니다.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는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공격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수리할 때마다 더 취약해지며 목표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연료 터미널이 타격을 받으면서 러시아는 해상으로 연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세요. 러시아는 육로로 연료를 가져올 수 없으니 해상으로 가져옵니다. 해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작은 강 유조선을 사용하며 그 유조선들은 방어되지 않은 바다를 밀집 대형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연못 속의 오리들, 공격을 기다리는 표적들. 러시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절망이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강제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함대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었고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하여 대형 섀도우 함대 유조선이 정박하고 적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작은 선박들이 항구에서 연료를 가져와 바다에 있는 대형 유조선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대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체 제재 회피 시스템의 적재의 팔이었습니다. 그 팔이 잘려나갔고 사슬의 한 고리가 끊어지면 나머지의 견고함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 비디오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배를 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능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이 선박들을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침몰한 유조선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그 유출은 무엇보다 흑해에 가장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노가 아닌 계산에 의해 운영되는 캠페인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와 한 단어 댓글이 이 분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가 방을 떠들썩하게 만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략적 후방을 가진다는 개념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안에는 이 전쟁의 전체 논리를 바꾸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상 최고의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기피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왔을 때 러시아는 땅을 내주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히틀러가 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군사 교리의 핵심에는 항상 이것이 있었습니다. 전선은 무너질 수 있지만 후방은 신성합니다. 공장은 가동되고 기차는 움직이며 창고는 채워지고 결국 잃어버린 시간이 적을 삼킵니다. 그 신성한 후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이제 시베리아까지 옴스크까지 도달합니다. 정유소가 불타고 창고가 폭발합니다. 철도 교차점이 멈춥니다. 러시아의 수천 킬로미터 깊이는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열린 표적지대입니다. 아조프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해상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우크라이나의 공격 구조를 보십시오.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중거리 드론은 전선 뒤 100에서 300km를 휩쓸며 연료 저장소, 철도 노드, 지휘소, 탄약 장소를 공격합니다. 장거리 플랫폼은 더 깊이 들어가 정유소, 펌핑 스테이션, 항구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수도꼭지, 파이프, 그리고 원천을 공격합니다. 이제 여기서 진정한 미묘함을 주목하세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인의 일정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대 군대는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연료는 이날에 도착하고 탄약은 전날에 배급됩니다. 교대는 그 주에 이루어집니다. 전체 전쟁 계획은 그 리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료 트럭이 타격을 받으면 잃는 것은 트럭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 연료를 기다리는 장갑차는 기다립니다. 발정기는 조용해집니다. 대피 차량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철도 교차점이 닫히면 한 대의 기차가 늦게 운행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전체 일정이 무너집니다. 다른 노선에 부담이 쌓이고 배송 시간이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은 전선에서 시간과 날로 변환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젤렌스키가 6월 25일에 승인한 40일 캠페인으로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장거리 및 중거리 공격이 단일 계획 아래 융합되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에 끊임없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의 지도를 보세요. 크림반도의 변압기 변전소, 러시아 내 정유소, 아조프해의 유조선, 로스토프 주변의 물류 거점들. 이것들은 4개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70만 명의 러시아 전쟁 집단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유기체의 동맥으로 봅니다. 제품은 정유소에서 처리될 수 없고 창고에서 배포될 수 없으며 바다로 이동할 수 없고 케르치에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사슬의 4개의 연결 고리가 한 번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단절이 발생합니다. 러시아 군인은 돈 아조프 운하의 항법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로이터를 읽지 않으며 밀 가격을 모릅니다. 그는 연료 트럭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본다. 그는 발전기가 더 짧은 시간 동안 작동하는 것을 본다. 그는 부상자 후송 차량이 다른 임무로 인해 지연되는 것을 본다. 그의 지휘관은 보급품이 내일 도착한다고 말하지만 호송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교대가 있다고 말하지만 새로운 부대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병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달력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 구조가 붕괴되는 방식입니다. 부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항상 떨어지는 포탄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뒤의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자리 잡으면 항복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저항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운하는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선박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정유소는 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가 영원히 닫히는지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열려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가 드러납니다. 젤렌스키는 이러한 공격을 장거리 제재라고 부릅니다. 목표는 전장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유소를 공격하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운하를 막으면 수출이 중단됩니다. 공급을 차단하면 군대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며 크렘린이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는 날, 그 이유는 전선이 아니라 이 지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도에서 크림반도에 겹쳐 놓으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육로 회랑, 로스토프에서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쳐 점령된 영토를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둘째, 케르치 다리입니다. 셋째, 바다입니다. 육로 회랑은 우크라이나의 타격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모든 호송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리는 전쟁 중 가장 자주 공격받는 구조물 중 하나로 수리할 때마다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길도 닫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공격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의 결정 때문입니다. 반도의 모든 연결선이 끊기면 더 이상 반도가 아닙니다. 섬이 되고 전쟁에서 방어하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섬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예브게니아 가보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정확히 그런 용어로 설명합니다. 크림반도를 고립시켜 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도는 또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크림브레이커 캠페인에서 단 하룻밤 사이에 5개의 전기 변전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베레호베, 사키, 마이나키, 노보오제르네, 그리고 메드베디베. 연료 측면에서는 상황이 오래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점령 행정부는 6월 20일 이후로 크림반도에서 민간인에게 휘발유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필수 서비스와 보안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에만 공급됩니다. 관광 시즌은 붕괴되었고 운전자들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본토로 건너가야 하며, 이는 군대가 민간인으로부터 연료를 빼앗아 자급자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출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크림반도가 단지 군사 기지일 뿐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반도를 고립시키는 것이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인도적 비용이 따릅니다. 군사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남부 전선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자포리자와 헤르손 전선으로 흐르는 지원의 상당 부분이 그곳에서 공급됩니다. 그 심장으로 가는 동맥을 좁히면 전선의 힘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의 러시아 지휘관 앞에 놓인 선택지는 정말로 나쁩니다. 그는 연료를 전선에 줄 것인가, 아니면 반도의 행정명령에 줄 것인가? 그는 유조선을 다시 바다로 내보내고 의도적으로 표적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육로 회랑에 더 의존하고 그 회랑을 더 큰 표적으로 만들 것인가? 모든 선택은 다른 격차를 넓힙니다. 그것이 궁지에 몰린 군대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좋은 선택이 남아있지 않으면 나쁜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최악의 것을 선택합니다. 푸틴은 곧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점령한 반도의 주민들에게 긴급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몇 달 동안 말해온 지도자가 긴급 연료 자금을 보내기 시작할 때 위기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이 몇 년 전 그 함대를 항구에 가둬버렸습니다. 일부 항구에서는 러시아가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자국의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오늘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호위를 위해 파견된 전함은 그 자체로 표적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은 자국 연안의 호송선조차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해상 통제의 개념이 여기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단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조프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누가 통과할 수 있는지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운하를 폐쇄했을 때 군사 공급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동맥을 끊었고 그 동맥은 크렘린의 전쟁 예산으로 직접 흘러들어갑니다. 그림을 고려해보세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으로 매년 약 4,500만 톤의 곡물을 세계 시장에 판매합니다. 시장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중 4분의 1이 아조프해를 통해 나갑니다. 이 나라의 두 개의 가장 생산적인 곡물 지역인 로스토프와 크라스노다르는 바로 그 해안에 위치해 있어 들판과 항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운하가 닫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곡물 선박들이 아조프의 항구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화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있지만 나갈 문이 없습니다. 수출 시스템에서 가장 비싼 것은 짐을 실은 채로 가만히 있는 배입니다. 시장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리의 유로넥스트에서 밀 가격이 4주 상승하여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그 나라의 탱크를 봅니다. 그 나라 경제의 취약성을 측정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4%는 거래소가 이건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러시아의 위기이지 아직 세계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노보로시스크 같은 심화 항구가 계속 운영되는 한 세계적인 충격은 제한됩니다. 빵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재무부는 실제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단지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가장 저렴한 경로입니다. 이해하세요. 곡물 수출업자에게 진정한 이익은 미래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운송하는 비용에 있습니다. 아조프는 로스토프 평원의 문턱에서 가장 짧고 저렴한 출구였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수확물을 수백 킬로미터 육로로 운반하여 심해 항구로 보내야 하며 이는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든 구매자는 차액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수출업자가 그 손실을 감수합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추가하세요. 특정 해역에서 배가 112분마다 공격을 받는다면 그곳을 항해하는 선박의 보험은 파산 수준이 되거나 아예 보험사가 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효과적으로 두 번째 제재층을 만들었습니다. 서방의 금수 조치는 러시아 석유의 가격을 올렸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무역을 보험에 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러시아에게 곡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입니다. 러시아 밀은 이집트, 알제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으로 가면서 모스크바가 수년간 사용해 온 영향력의 도구였습니다. 저렴한 곡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유엔에서의 투표, 기지, 항구 협정을 얻습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영향력의 한 축이 용병이라면 다른 한 축은 밀입니다. 그 밀을 수출할 수 없게 되면 크렘린은 단순히 수익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협상 카드 중 하나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위기가 러시아 내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러시아 농부에게 상황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겨울 밀 수확철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놓치면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정제 캠페인으로 인해 러시아는 디젤이 부족하고 구할 수 있는 디젤은 비쌉니다. 그래서 농부는 작물을 수확할 연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연료를 구해서 수확을 한다고 해도 시장으로 운반하는 운하가 닫혀서 판매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같은 수확 시즌에 같은 농부에게 두 개의 별도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스스로를 먹여 살립니다. 연료가 없어서 수확이 늦어집니다. 수확이 늦어지면 작물이 들판과 저장고에서 상하기 시작합니다. 운하가 닫혀서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으니 농부는 다음 파종을 위한 씨앗, 비료, 디젤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 위기는 올해의 수확뿐만 아니라 내년의 파종까지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은 한 번의 나쁜 계절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이 쌓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붕괴됩니다.
크렘린의 문제는 더 깊습니다. 이 전쟁의 예산은 수출 수익에 의존합니다. 판매되는 석유 한 배럴, 판매되는 밀 한 톤은 전선으로 향하는 포탄으로 변환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사슬을 세 군데에서 공격했습니다. 먼저 정유소를 타격하여 생산을 압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조선을 공격하여 운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을 강제로 닫고 수출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같은 사슬의 세 개의 연결고리가 세 군데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사슬의 세 개의 연결고리를 잃으면 몇 달 후 예산에서 그 피해를 보게 되지만 전선에서는 훨씬 더 빨리 그 영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조프 해안의 항구를 떠나는 곡물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가져온 곡물입니다. 자고로드니우크의 말에 따르면 이 봉쇄는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에서 출하된 돈 안 된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훔친 밀은 이제 러시아가 스스로 닫은 운하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아조프해는 러시아의 내해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같은 바다는 모스크바가 배를 잃고 무역이 중단되며 더 이상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공허한 곳이 되었습니다. 단 한 척의 군함도 침몰하지 않았지만 전체 수역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러시아는 군사 물류, 외국 무역, 그리고 자국 해역에서의 안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해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가 이 손실을 만회하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키이우의 비슈네프 교회에서 9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280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바다에서 승리하든 여전히 민간인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닫힐 때 그것을 다시 여는 것은 결코 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그 해역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믿음이며 바로 그것을 모스크바가 아조프에서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틴이 이 문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조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은 바다로 남을까요? 그리고 크림반도의 그 군대는 탱크가 완전히 고갈되면 무엇을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